어떻게 남자를 한 명만 만나? 그러면 용돈이 너무 적잖아.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라오스식 연애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직까진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 한국과 달리 한 명의 여성이 다수의 남성을 만나 연애하는 것이 일반적인 라오스. 여기 라오스에서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다 우연히 만난 한국 남성과 국제 결혼 후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린이라고 합니다. 저희 라오스에서는 사랑과 연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자란 비엔티안에서는 여성들이 여러 남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한 명의 남자만 만나는 것보다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찾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졌죠. 이것은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문화일 테지만 저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주로 각자의 남자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두세 명의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수피는 주중에 만나는 사업가 남자친구와 주말에 만나는 교사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말라는 용돈을 주는 연상의 남자와 또래의 남자친구를 동시에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의 연애사를 나누며 웃고 조언하고 때로는 서로의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한 사람에게 의존하면 상처받기 쉬워라는 말은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해주시던 조언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마을의 여성들 중 한 남자에게만 의존했다가 그가 떠난 후 경제적,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일종의 안전망이자 생존 전략이기도 했어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는 것도 당연시되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아직 여성의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임금도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선물을 사주고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자 책임감의 증거였습니다. 제 친구 봉의 경우 3명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은 집세를, 다른 한 명은 식비를, 또 다른 한 명은 용돈을 책임졌어요. 이런 관계가 단순한 경제적 거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정서적인 교류도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각 남자친구와 다른 형태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했어요. 어떤 이와는 깊은 대화를, 어떤 이와는 재미있는 시간을, 또 다른 이와는 안정감을 나누었죠. 저 역시 이런 환경에서 자라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대학 시절엔 2명의 남자를 동시에 만났고 졸업 후에는 한동안 3명의 남자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 모두 제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있었고 그 안에서 나름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제 삶도 그랬습니다. 특히 마지막 남자친구와의 이별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는 제가 만나던 남자들 중 가장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저의 생활비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와 헤어지면서 저는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마지막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저는 생활비가 부족해져 여행 가이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일이 한시적인 수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이드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곧 좋은 남자를 만나면 그만두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저는 이 일의 묘한 매력을 느꼈어요. 메콩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에게 라오스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면서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삶과 전통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다양한 관광 명소와 라오스 사람들의 일상을 소개하는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관광객들이 제 설명에 감탄할 때면 어느새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저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2022년 봄 라오스의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어느 날이었어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오후, 저는 와시행통 사원에서 새 투어 그룹을 맞이했습니다. 10명 정도의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대부분은 중년 부부나 친구 그룹이었는데 그중 혼자 온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조용히 제 설명을 경청했어요. 제가 사원 역사를 설명하는 동안 다른 관광객들은 셀카를 찍거나 서로 이야기하느라 바빴지만 그 남자는 진지하게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투어가 계속되면서 그는 종종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일상, 불교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메콩강이 우리 문화에서 갖는 의미 등에 관심을 보였죠. 그의 질문은 단순히 관광객으로서의 호기심을 넘어 진정으로 라오스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는 라오스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한국은 항상 바쁘고 서두르는데 여기 사람들은 여유롭게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저는 라오스인들의 보편향이라는 삶의 철학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것이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라오스 사람들의 여유로운 시간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깊은 공감을 표했어요. 그가 바로 민수 씨였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민수 씨는 다른 관광객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남아 라오스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개인 가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속마음으로는 그와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도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네요.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저는 민수 씨에게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라오스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했습니다. 현지인들만 아는 시장에서 라오스 전통 음식인 랍을 함께 먹고 쿠앙시 폭포에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메콩강 선셋 크루즈에서 저녁 노을을 감상했어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서울의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램 개발자라고 했어요. 항상 바쁘게 살아오다가 번아웃을 겪은 후 무작정 동남아시아 여행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태국을 방문했다가 라오스의 느긋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일정을 연장했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바쁜 삶, 회사에서의 경쟁,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가끔 모든 걸 내려놓고 라오스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감에 쫓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라오스에서의 성장 과정, 여러 남자를 만나며 경제적 안정을 찾으려 했던 지난 날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는 최근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모습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제게 비싼 선물을 주려 하지 않았고 대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제가 말할 때면 반짝이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메콩강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멀리서 사원의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 씨는 라오스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혹시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이렇게 인연이 끊어지기는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머뭇거렸어요. 지금까지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과는 투어가 끝나면 그것으로 관계도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는 달랐습니다. 그와의 대화, 그의 웃음, 그리고 그가 제게 보여준 존중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어요. 결국 저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메시지와 영상통화로 연락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로서 라오스와 한국의 일상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대화의 빈도와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밤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대화를 마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민수 씨는 다시 라오스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전히 저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온다는 것이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었거든요. 민수 씨가 다시 비엔티안에 도착한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화장을 했어요.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국장에서 나오는 그를 보았을 때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민수 씨가 머무르는 5일 동안 우리는 전에 가보지 못했던 라오스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우리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잡혔고 서로의 눈빛에서 깊어지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메콩강 주변을 산책하던 중 민수 씨는 제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으로 와서 함께 살아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으니까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민수 씨는 이해해 주었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더 따뜻해졌어요. 이전에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즉각적인 반응을 원했거든요. 민수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알던 모든 것, 친구들, 가족, 그리고 익숙한 문화를 떠난다는 의미였어요. 게다가 라오스와 한국은 날씨부터 음식,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대부분 반대했어요. 특히 제 가장 친한 친구 말라는 한국행에 대해 강하게 말렸습니다. 그녀는 왜 하필 한 남자에게만 매달리냐며 한국은 춥고 경쟁적인 사회라고 들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여러 남자를 만나는 게 더 안전하고 편하다고, 라오스에서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죠. 말라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라오스에서는 여러 남자가 제 생활비를 책임져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조차 한국은 너무 멀고 추운 나라라며 걱정하셨습니다.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 어머니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나 본 먼 나라였어요. 그녀는 제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아프면 어떻게 하니? 내가 어떻게 너를 돌봐줄 수 있겠니? 라고 어머니는 물었어요. 그 질문은 제 마음에 깊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민수 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그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 서울의 아름다운 사계절,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어요. 무엇보다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전에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모험을 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간의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민수 씨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한국행을 결정한 후 저는 라오스에서의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했어요.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던 남자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몇몇은 이해했지만 일부는 실망하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특히 가장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는 제가 한국 남자에게 속았다며 한동안 화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민수 씨에게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말했을 때 그가 보여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출국하기 전날 밤, 저는 메콩강변에서 마지막으로 고향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강물에 비친 달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제 마음도 설렘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2022년 10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의 한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시설까지.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민수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제게 신세계였어요. 넓고 잘 정비된 고속도로, 빽빽하게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창문 밖으로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라오스의 소박한 풍경에 익숙했던 제게 서울은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민수 씨의 아파트는 강남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있었습니다. 24층이라는 높이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그의 집은 곧 우리의 보금자리가 될 곳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웠습니다. 라오스보다 훨씬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고 쌀쌀한 가을 날씨에 몸이 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의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도움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도전은 언어였어요.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가 필수였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단순한 일조차 어려웠어요. 민수 씨는 제게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주었고 곧 한국어 학원도 등록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와 같은 기본 표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한국어의 세계로 발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글이 논리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라오스어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처음 접한 김치는 너무 맵고 짜서 먹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덜 매운 음식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주었어요.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음식은 금방 제 입맛에 맞았고 점차 김치와 고추장의 맛에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반대로 저는 민수 씨에게 라오스 요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눈이 내렸어요. 라오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얀 눈송이가 창밖으로 펄펄 내리는 모습에 저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공원으로 나가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고 눈 위에 누워 천사 모양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날은 아마도 한국에서의 가장 마법 같은 순간 중 하나였을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고 설레는 경험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그리움과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라오스의 가족, 친구들, 익숙한 거리와 음식이 문득문득 그리웠어요. 특히 밤이 깊어 민수 씨가 잠든 후에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것은 민수 씨의 사랑과 이해였어요. 그는 제가 향수병을 느낄 때마다 라오스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거나 라오스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더욱 사랑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것은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더 알아가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려 했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 씨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가운데 그는 제게 평생 함께하자고 말했어요. 간단한 한국어로 준비한 그의 프로포즈는 어색했지만 그 진심이 느껴져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신혼 초반은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어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수 씨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좋은 곳을 다니며 행복한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제 모습에 민수 씨도 기뻐했어요. 처음 몇 달은 이렇게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일상이 시작되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갈등은 시간 개념이었어요. 라오스에서는 모든 것이 여유롭게 흘러갔지만 한국에서는 분 단위로 시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여유로운 문화의 라오스와 비교했을 때 이것을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결혼 생활을 하며 직접 체감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런 차이를 재미있게 받아들였지만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서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걸까? 10분, 20분 정도 늦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라오스에서는 약속 시간은 단지 대략적인 지침일 뿐이었거든요. 저는 점차 한국의 시간 관념에 맞추려 노력했지만 때로는 그 엄격함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작은 일상에서부터 문화의 차이를 느꼈지만 가장 큰 충돌은 가사 분담 문제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민수 씨도 집안일을 함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집안일이 제 몫이 되어갔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까지 대부분의 가사 노동을 제가 담당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라오스에서는 여자도 일하고 남자도 집안일을 함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경제적 책임을, 여자가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아직 정식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사를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대화는 결국 우리의 첫 번째 큰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단순히 아내라는 역할로 규정되는 것에 반발했고, 민수 씨는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졌죠. 첫 추석을 맞았을 때 저는 시부모님 집에서 차례 음식 준비를 도우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여성들은 부엌에서 일하는 반면 남성들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 역할의 구분이 불편했어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왜 매번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지 물었어요. 라오스에서는 양가를 번갈아 방문하거나 때로는 따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더구나 제 부모님도 딸이 그리울 텐데 한국의 이런 관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한국에서는 명절에 시댁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로도 언쟁을 벌였어요. 언어 장벽 역시 우리 사이의 갈등을 키웠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늘고 있었지만 미묘한 감정이나 복잡한 생각을 표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때로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민수 씨도 처음에는 제 의견을 경청하려 노력했지만 점점 대화가 어려워지면 영어로 짧게 끝내버리거나 아예 대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런 소통의 단절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라오스보다 훨씬 높았고 민수 씨 혼자 벌어서 우리 둘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는 점점 야근이 늘어났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갔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관계도 소원해져 갔어요. 저 역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았고 라오스에서의 경력도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몇 번 면접을 보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는 날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갑작스러운 회사 일 때문에 늦게 귀가했고 제가 준비한 저녁 식사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다퉜어요. 저는 그가 일만 중요시한다고 느꼈고 그는 제가 한국의 직장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갈등들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때로는 라오스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민수 씨 역시 우리의 결혼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또 다른 사소한 일로 다툰 후 저는 감정이 북받쳐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놀라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저는 라오스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정말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갑자기 다가온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정말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는 저를 사랑하지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털어놓았어요. 저 역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갈등의 근원이 서로에 대한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이해의 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우리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짐을 싸던 제 손을 잡고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 역시 그의 입장을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민수 씨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우리는 함께 북한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어요. 언어의 장벽도 점차 허물어졌어요. 민수 씨는 제게 어려운 한국어를 설명해 줄 때 더 많은 인내심을 보였고, 저는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때로는 우리만의 한국어 마이너스 라오스어 혼합어로 대화하며 웃음을 찾기도 했어요. 명절 문제도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추석은 시댁에서, 설날은 라오스로 가족 여행을 가는 것으로 합의했어요. 물론 시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민수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작년 설날에는 시부모님까지 함께 라오스를 방문했고, 그때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정말 특별한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결혼 2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물론 여전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3주년을 맞아 이제는 아이를 가질 때가 된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국제 결혼의 어려움이자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